안녕하세요.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밤동화 TV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눌 친구가 많은 사람? 그도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정 많은 사람? 어찌 보면 가진 것, 못 가진 것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마저 더 힘든 일을 위해 나누는 사람, 이미 재산이 많은 부자이지만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 편의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명 두필로 부자가 된 사람. 옛날 깊은 산속에 정서방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렵게 화전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옥수수, 감자, 조를 심어서는 양식을 하고 콩이며 팥을 심어서는 장에 내다 팔아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무명을 끊어다 옷도 지어 입었답니다. 가을 거지도 다 끝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어느 날이었어요. 정서방은 걷어들인 곡식을 팔러 장으로 갔지요. 더 춥기 전에 무명을 끊어다가 옷을 지어야 했거든요. 꼭두 새벽 일어나 서둘러 장으로 갔어요. 장에서는 읍내를 다녀오려면 왕봉 60리는 걸어야 하니까요. 정서방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장에서는 읍내에 도착했답니다. 장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우고는 가져간 곡식을 팔아 무명 2피를 샀지요.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야 할 텐데. 정서방은 서둘러 장터를 떠났어요. 한 고개 넘고 두 고개를 넘어 막 세 고개째 들어서는데 글쎄 산 어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질 않겠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가보니 집이 몽땅 타서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그냥 집으로 오려는데 잿더미 뒤에서 웬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돌아가 보니 한 아낙네가 벌거벗은 채 어린 아이를 안고 구슬피 울고 있잖아요. 어쩌다 이런 병을 당하셨소?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아낙네는 불이 나서 아이 아버지와 6살 난 작은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하질 않겠어요. 아낙네는 8살 난 아들을 안고 오돌오돌 떨며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정서방이 보니 참 딱하거든요. 해서 정서방은 장에서 사온 무명 2피를 아낙네에게 주었어요. 장에 갔던 사람이 다 저녁에야 털레털레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무명을 사러 간다더니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묻거든요. 정서방은 집에 오다가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아이와 어미는 어디로 간다더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정서방 부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아낙네와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더래요.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아무튼 세월이 빠르게도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흘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밭 가장자리에 토롱을 해놓았지요. 토롱이란 흙을 대강 파고 임시로 묻어두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날 저녁
정서방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앞마당으로 웬 스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는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냥 픽 쓰러졌답니다. 정서방 부부는 너무 놀라 스님을 업어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어요. 그러고는 극진히 잘 돌봐드렸지요. 며칠 후에 스님은 기운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했어요. 스님은 텃밭에 해놓은 토롱을 보고 보아하니 상제신가 본데 장례 지낼 땅은 구했소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땅을 구하다니요? 남의 땅 빌려 사는 처지에 그게 그리 쉬운가요? 그렇다면 내가 한 자리 택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차좁쌀 한 말로 밥을 지으라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차조밥 한 말을 해서는 스님을 따라 나섰지요. 스님은 뒤에서 나를 따라올 때 절대로 강산을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오. 그리고 꼭 내가 발을 딛는 곳만 따라서 디드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며 앞장서는 거예요. 정서방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스님을 따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부지런히 스님 발자국을 따라 걸었지요. 등에는 차조밥을 지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왔을까? 스님이 멈춰 서기에 보니 남의 집 뒷밭이었어요. 밭 앞에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이 날아갈 듯 서 있었지요. 여기가 좋소. 무조건 여기다가 장례를 치르시오. 정서방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뒷밭에다 장례를 치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못 지냅니다. 했더니 정 싫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서울에 사는 박아무개 판서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하며 훌쩍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정서방이 쫓아갔지만 금방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혼자 남은 정서방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어물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이었어요. 갈 때는 한나절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렸지요. 오는 동안 갈 때 싸가지고 간 차조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배 곪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답니다. 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어머니 모실 산소는 구했어요? 말도 말아요. 그 허무맹랑한 스님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소.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아이,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박아무개 판사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개 판서를 찾아간단 말이오? 모르는 일이지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다시 한말어치 차조밥과 노자를 주며 자꾸 가보라고 했어요. 정서방은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박아무개 판서를 찾아갔어요. 정서방은 어렵게 아무개 판서를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고는 왜 왔는지를 이야기했지요. 어느 스님이 어머니 맷자리를 찾아준다기에 따라갔더니 남의 집 뒷밭에다 모시라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박아무개 판서 댁에 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판서는 그 집과 밭은 죽을 사람을 살려낸 사람에게 주려고 마련한 것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다가 어머니 산소를 쓸 수 있지요. 하거든요. 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땅을 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을 사람을 살린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그 젊었을 때 장에 갔다 오다가 집에 불이나 울고 있는 아낙네에게 무명 두피를 준 일은 있지요. 박 판서는 정서방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안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 판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기에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지요. 판서의 어머니가 정서방을 가만히 보더니 그때 우리 모자에게 무명 두필 주신 분이 틀림없군요. 이러는 거예요. 불이 난 남편과 작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이가 바로 접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박판서고요. 그때 준 무명 두피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아들 공부시키며 어찌 살다 보니 아들이 판서까지 되었지요. 그때 무명 두필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의 그 집과 땅은 은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시라는 거예요. 박판서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려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산신령이 스님이 되어 도와준 걸까요? 아무튼 그 정서방네와 박판서네는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천둥나리와 벼락목수.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가 천둥 같다고 천둥나리라고 불리는 구두쇠 양반이 살았어요.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남주라면 아까워서 못 줄 정도로 구두쇠였지요. 어느 날 천둥나리는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어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학신 한 켤레 만들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이라고 불렸어요. 벼락 목수는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남학신을 만들었답니다. 졸릴 땐 말뚝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나리에게 가져갔어요. 소문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2말 값은 될 텐데 다 주긴 아깝고 어찌할꼬. 천둥나리는 아무리 봐도 남학신의 트집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내었어요. 여보게, 이 남학신 향켤레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하함,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나리는 몇 줌 안 되는 쌀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벼락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독한 구두쇠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 같은 호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 게 뻔했어요.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 말씀 좀 적어 주십시오. 잠시 후 벼락목수는 글귀를 받아들고 꾸벅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천둥나리의 집에 소 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어요. 천둥나리는 또 벼락목수를 불러 부탁했지요.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 여물통 하나 만들어주게나. 지난번의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목수가 되물었어요. 예,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벼락 목수는 굵기가 2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여물통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어흠, 과연 벼락 대신이란 소문대로 참으로 잘 만들었구먼. 이만한 여물통이라면 쌀 몇 말은 줘야 될 텐데 그걸 다 주기는 아깝고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구나. 천둥나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벼락 목수는 지난번에 천둥나리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어요. 천둥나리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 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지요. 그래서 벼락 목수는 여물통 값뿐만 아니라 남학신 값까지 넉넉하게 받아내게 되었답니다.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옛날에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영의정 대감이 있었어요. 말이 선물이지 들어오는 물건은 대개 뇌물이었답니다. 대감집은 벼슬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 높은 벼슬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좀 빼내달라고 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지요. 영의정 대감은 들어온 선물을 마다하지 않고 주는 대로 모두 받았어요. 대감마님, 창고가 부족해서 더 이상 선물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루는 하인이 말했어요. 뭐라? 창고가 부족해? 그럼 빨리 창고를 더 지어라. 영의정 대감은 창고에 선물을 가득 쌓아놓고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창고에는 진귀한 약초며 비단 옷감, 보석, 곡식, 귀한 생선, 새 등 없는 것이 없었지요. 이렇게 선물이 많다 보니 제대로 보관될 리가 없었지요. 또한 쉽게 상하는 것이 있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풍겼답니다. 어휴, 냄새 한번 지독하다. 창고 앞을 지나던 하인이 코를 감싸지며 말했어요. 말도 말게 벌써 열흘째 저렇게 썩고 있다네. 창고를 지키는 하인이 말했지요. 저런 건 내다 버려야지. 내가 대감님께 여쭤보고 오겠네. 가보나 마나 호통을 치실 게 뻔한데 괜한 헛수고지. 그러나 하인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대감마님, 며칠 전에 들어온 생선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뭐라? 물건이 썩어? 어떻게 보관했길래 그러느냐? 영의정 대감은 대뜸 고함을 쳤어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생선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녀석이. 제 생각으로는 더 썩어버리기 전에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인이 말했어요. 뭐, 나누죠? 누구 맘대로. 썩어도 내 것이 썩으니 그냥 다 놔두거라.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래도 온 집안에 썩은 냄새가. 또 한 번 입을 놀렸다가는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이라.
영의정 대감집은 냄새가 지독하고 구더기가 득실거려도 누구 하나 창고에 물건을 버리거나 달리 처리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쑥덕거렸어요. 처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는 게로군.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영의정 대감처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저 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라는 말을 썼답니다. 이삿짐이 왜 많으냐? 정이주는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그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요. 또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귀한 물건을 사들여와 국내에서 팔면 큰 돈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이주는 귀국하면서 한 푼어치의 물건도 사지 않고 맨손으로 돌아왔어요. 이를 본 어떤 친구가 물었지요. 사람도 참 유별나기도 하지. 다른 물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책은 몇 권 사가지고 돌아와도 괜찮지 않겠는가? 허허. 아닐세. 나는 아직 우리나라 책도 다 읽지 못했는데 굳이 외국의 책을 사야 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정이주의 말에 그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는 이처럼 청렴한 데다가 세도가들에게 아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미움을 받았지요. 한 번은 정주 목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임기를 채우고 돌아오는데 부임해 갈 때보다 이삿짐이 좀 많아 보여 직접 점검을 해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반다지 2개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새로 만든 반다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헌옷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고을 관원들이 장롱 하나 없이 떠나는 목사가 너무 딱해서 몰래 만들어준 반다지였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옷은 보따리에 싸면 되는데 왜 저런 게 필요하단 말이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정이주는 곧장 헌옷이 들어있는 반다지 2개를 모두 불에 태워 버렸답니다. 귀신을 물리친 이항복. 병조 판서를 5번이나 역임한 이항복이 젊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이항복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지요. 이 친구의 집은 이항복의 집과 이웃하고 있어 서로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친구는 몸이 약해 걸핏하면 알아누웠지요. 친구는 일찍이 장가를 들었는데 몹쓸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지요. 친구의 아버지는 임금을 모시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재상이었어요.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부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지요. 재상은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점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해서 족집게 점쟁이로 이름난 점쟁이였지요. 점쟁이는 재상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을 쳤어요. 아드님은 얼마 살지 못하겠어요.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점쟁이는 재상의 아들이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종이에 적어주었어요. 재상은 간절한 목소리로 점쟁이에게 매달렸지요.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게. 죽을 날짜를 알 정도라면 내 아들을 살릴 방법도 알고 있지 않겠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네. 그러나 점쟁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드님을 살릴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도저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려드렸다가는 제가 죽습니다. 점쟁이는 이 말만 하고 굳게 입을 다물었어요. 재상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재상의 며느리가 점쟁이의 목에 칼을 겨누며 말했어요. 어서 말해요. 서방님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칼로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어요. 서방님도 없는 세상 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점쟁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끝내 입을 다물어도 죽고 입을 열어도 죽는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차라리 한 사람을 살려놓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점쟁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아드님을 살릴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점쟁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을 살리려면 이 항복을 데려와 아드님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드님이 죽을 날짜까지 버틴다면 아드님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항복이라면 내 아들의 친한 친구인데 당장 그 친구를 불러와야겠구나. 여보게 알려줘서 고맙네. 저는 아드님의 생명을 건지는 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제 가족을 잘 돌봐주십시오. 알겠네. 걱정하지 말게. 점쟁이가 돌아가자 재상은 이 항복을 집으로 불렀어요. 방금 점쟁이가 다녀갔네. 우리 집 아이가 살려면 자네가 곁에서 지켜줘야 한다더군. 바쁘겠지만 우리 집 아이를 곁에서 꼭 지켜주게. 제 친한 친구가 목숨을 건진다는데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친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항복은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그날부터 친구를 지켰지요. 이 항복은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 곁을 24시간 지켰지요. 그러는 동안 재상의 아들이 죽는다는 날짜가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친구는 병세가 더욱 나빠졌지요. 저녁 무렵에는 심하게 앓더니 의식을 잃었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촛불이 춤을 추고 귀신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귀신은 피투성이 몸으로 이 항복을 향해 칼을 겨누었어요. 그 환자는 내 전생의 원수다. 원수를 갚으러 왔으니 비켜라.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 항복은 친구의 몸을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물러가라. 이 친구를 내줄 수가 없다. 비켜서라니까.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갚으려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영원히 원수를 갚지 못한다. 너의 사정은 듣고 싶지 않다. 이 친구는 나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 비켜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살고 싶으면 물러서라. 귀신은 이 항복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그러나 이 항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찌를 테면 찔러라. 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친구를 지켜야 한다. 어리석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지키겠다니. 죽는 게 소원이라면 죽여주지. 각오해라. 귀신은 금방이라도 칼로 찌를 듯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환자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더니 왜 칼로 찌르지 않느냐? 도련님은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제목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저를 위해 그 환자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를 죽여야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도련님, 그만 고집 부리십시오.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난 이 친구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다. 이 항복과 귀신은 밤새도록 입씨름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새벽이 되어 꽃기호 하고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귀신은 마침내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답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쳤구나. 원수를 갚지 못하다니. 이게 다 점쟁이 녀석 때문이다. 겁도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귀신은 점쟁이를 혼내주려고 그곳을 떠났어요. 이윽고 재상의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이 씻은 듯이 말끔히 나았지요. 그날 저녁 점쟁이는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귀신이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간 것이지요. 재상은 점쟁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점쟁이 가족을 평생 돌봐주었답니다. 땀 흘리는 비석. 옛날 조선시대 광주 땅 중대리에는 삼전도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으로 이곳에 가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세운 비석이 있지요. 병자호란은 조선이 굴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고 겨우 끝낸 전쟁이었으니 전쟁이 끝나자 청나라는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석을 세울 것을 요구했던 거랍니다. 조정에서는 화친파였던 이경석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비문과 비석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비석이 세워질 곳의 지형을 상세히 표시한 설명서와 지도를 함께 청나라로 보내었어요. 조선에서 온 사신에게 이것을 받아본 청나라 태종이 물었지요. 비문에 전자가 동으로 치니 군사가 100만이라 하였는데 조선 같은 작은 나라를 치는데 어찌 군사를 100만 명씩이나 동원했다고 썼느냐. 이는 지극히 무엄한 일이니 100만을 10만으로 고치고 사용 문자도 청나라 글자로 쓰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입궐하라. 그때 이 지도를 보고 다시 명하리라. 청태종의 명령대로 사신들은 그 이튿날 다시 입궐을 해야 했어요.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 받침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비를 세우기가 어려우니 바탕을 다시 만들도록 하라. 또 지도를 자세히 보니 지질이 약해 비석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 그 근처 땅 100여 간을 떼어서 세우도록 하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듣고 돌아온 사신들은 이 모든 경과를 임금께 상세하게 아뢰었지요. 사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왕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분하고 약이 오르지만 청나라의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세자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대청 황제의 명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곧 명을 내려 일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미는 일이었지요. 자기 나라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손으로 치욕적인 항복 사실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비석을 세우다니 이건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생각다 못한 왕은 공사 책임자인 도감을 불러서 은밀히 일렀지요. 거북 바탕을 그대로 쓰고 먼저 정했던 자리에 그냥 비를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부랴부랴 돌을 깎아 비를 만들고 거북 바탕을 만든 후 며칠 만에 비를 세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를 세운 이튿날 보니 비석이 반쯤 쓰러지고 거북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 말을 공사 도감에게서 전해들은 임금은 대경실색을 하였답니다. 빨리 거북을 크게 다시 만들어 100여간 밖에 세우도록 하라. 청나라 황제가 알면 후환이 두렵구나. 그래서 서둘러 다시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3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비석인 것이지요. 이 비석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1호로 지정되었답니다. 높이 3.95m, 너비 1.4m, 무게 32톤, 재료는 대리석으로 원래의 비 이름은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였답니다. 1639년 인조 17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이조판서 이경석이 글을 짓고 글씨는 오준, 조각은 오이징이 했답니다.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청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한 사실이 새겨져 있지요. 비의 앞면에는 한문, 뒷면에는 만주문 몽골문으로 번역되어 한 비석 안에 3개국의 문자가 들어있는 특이한 비석이랍니다. 원래 한강가 석촌호 주변에 세워졌으나 청일전쟁 때 매몰했다가 1895년 고종 32년에 다시 세워졌지요. 1956년 지금의 교육부인 문교부가 국치의 기록이라고 해서 땅 속에 묻었다가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우는 등 순환을 당한 비석이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패배와 치욕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 주변에 50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답니다. 포도대장 민홍문. 조선시대의 포도대장으로 이름난 민홍문이란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민홍문이란 사람은 한때 거지로 도둑의 우두머리를 지낸 일이 있었지요. 민홍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집안 살림이 무척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을 혼자 꾸려나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엿장수에게 또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이 엿장수도 또한 가난한 집안이라 홍문이는 누룽지 하나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답니다. 홍문의 집 높은 시렁 위에는 엿이 담긴 엿판이 얹혀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엿은 항상 그림의 떡이었지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팔아야 할 엿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홍문은 시렁 위의 엿판을 바라보며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이러고 있던 어린 홍문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엿을 팔러 나가는 의붓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 푼만 주셔요 하고 손을 벌렸답니다. 의붓 아버지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엽전 한 푼을 홍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홍문은 장사하러 나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홍문은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먼저 어머니의 바느질 광주리를 뒤져 실을 찾아냈답니다.
씨를 실엉에 닿을 만큼 길게 풀어서 한 끝에다가 엽전을 매달았어요. 그러고는 질 화로에 담가 뜨겁게 달구었지요. 됐다. 어린 홍무는 그것을 휘둘러 시릉 위의 옆판에 넣었다가 잡아당겼어요. 뜨거운 엽전이 붙으면 엿이 녹을 것이었지요. 그것을 끌어당기면 녹은 엿이 내려올 테니까 그것을 떼먹을 속셈이었어요. 홍무는 이렇게 해서 엿을 조금씩 떼어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고 간에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지요. 하루는 의붓 아버지에게 들켜서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6살 난 홍무는 알거지가 되어 7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국간집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돈 많은 장사꾼들이 이 집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방마다 손님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밤늦게 또 한 사람의 손님이 찾아와서 잠잘 곳이 없느냐고 물었지요.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아무데라도 좋으니 자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손님들은 이런 밤중에 손님을 쫓는 것도 인정 없는 짓이라 하며 불편하더라도 같이 자자고 말했지요. 방에 들어온 손님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먹으려고 곶감을 가지고 다니는데 변변치는 않습니다만 하나씩 잡수십시오. 몇 분인지를 알 수 없으니 이 곶감 봉지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저녁 대신 몇 개 맛을 보겠습니다. 장사꾼들이 곶감 하나씩을 먹고는 곶감 봉지를 늦게 온 손님에게 돌려주자 그 사람은 먹는 척하고 얼음얼음 하더니 슬그머니 누워버렸어요. 그러더니 손님이 다 잠든 틈을 타서 살짝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았지요. 이것을 보고 있던 홍무는 자는 손님들을 깨워 일으켰어요. 아무래도 손님들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홍문이 말하자 손님들은 의아해했어요. 아까 곶감을 준 사람은 염탕꾼인 것 같습니다. 방에 불이 없으니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곶감을 나눠준 것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둘러보니 정말 늦게 온 장사꾼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 손님들은 모두 근처 산으로 몸을 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려니까 몇십 명이나 되는 듯한 도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어요. 도둑들은 다짜고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여기 있던 놈들은 다 어딜 갔느냐? 그때 홍문이 나타나 참 재수가 없군요. 잠자던 손님들이 곶감 돌리던 손님이 없어진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부랴부랴 나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도둑의 우두머리는 아까 곶감 돌리던 염탕꾼을 몰아대며 네가 멍청하게 굴어서 모든 눈치를 챘잖아 하고 꾸짖었어요. 가자,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을 테니 뒤따라가자.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하자 도둑들은 허겁지겁 나가버렸어요. 얼마 후 손님들은 다시 돌아왔지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린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씩 돈을 내서 이 아이에게 주는 게 어떻겠소?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손님들은 고마운 홍문에게 돈을 모아서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홍문은 제가 돈을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돈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져서 큰 성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 오래 있다간 그 도둑들에게 거짓말한 안갚음이 돌아올 것이니 떠나야 하겠습니다. 하고 떠날 채비를 하였지요.
그러자 손님들과 주인은 홍문의 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리하여 홍문은 주인과 아쉬운 작별을 했답니다. 홍문은 다시 정한 데도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도둑떼들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지요. 어떻게 하면 저 도둑들을 몽땅 없앨 수가 있을까? 그렇지. 홍문은 무릎을 탁 치며 좋은 수를 생각해냈어요. 도둑들을 없애려면 먼저 도둑들의 소굴로 뛰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리하여 홍문은 어느 유명한 도둑패에 들어갔답니다. 누구보다 깨가 많은 홍문은 마침내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홍문은 괴로웠지요. 도둑을 없애려고 도둑패가 되었는데 이제는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참 이상한 인연이었지요. 마침내 홍문은 결심했답니다. 이왕 도둑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여러 부하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라에 공을 세울 수밖에 없다. 벼슬을 얻은 다음에는 포도대장이 되어 도둑들을 모두 어진 백성으로 만들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 홍문은 어느 날 도둑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어요. 그대들은 지금부터 산에 가서 칡넝쿨을 20발씩만 해오너라 하고 시켰어요. 도둑들은 우두머리가 언제나 이상한 짓을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칡넝쿨을 한 짐씩 해왔답니다. 홍문은 마음속으로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도둑질을 해왔으니 언제 관과에 잡혀갈지 모르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언제나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관가 사람들이 꽁꽁 묶어도 손쉽게 풀고 달아날 수 있는 재주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그대들은 지금부터 서로 힘껏 묶어봐라. 아무리 힘껏 묶어도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풀 수 있는 재주를 알고 있다.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하자 도둑들은 이야, 우리 우두머리는 정말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우두머리지. 이제 잡혀가도 걱정할 것도 없어. 재주를 익히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몸을 꽁꽁 묶었어요. 맨 마지막으로 묶이지 않은 사람은 홍문을 묶어주었지요. 이왕에 이렇게 묶었으니 정말 읍내 포교를 꿰어서 그대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풀고 달아나는 것을 실제로 연습해보자. 그게 어떻겠느냐? 이대로 풀면 아무 재미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홍문은 곧장 관가로 갔답니다. 이 공으로 홍문은 훗날 포도대장까지 되어 나란의 도둑들을 모조리 잡아 큰 공을 세웠답니다. 가난을 쫓아라. 옛날에 한 형제가 살았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형은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반대로 하루에 세 끼니를 먹기가 힘들 만큼 가난한 동생은 산 밑의 오두막에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동생은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동생이 사정하자 형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너의 사정이 그렇다면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내가 도와줄 테니 그 대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동생은 형네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고 말들을 돌보고 물을 길어오는 등 동생의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이 계속되었어요. 어떤 하인에게도 이렇게 무섭게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야. 잠자리에 들 때면 동생은 마음속으로 형을 원망하곤 했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자
형은 새 덩어리의 빵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형이 말했어요. 얘야,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이니 너도 오너라.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생각이란다. 그러지요, 형님.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빵 세 덩어리를 아내에게 건네주고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그런 잔치에는 마을의 부자들이 모두 모여들 텐데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동생은 형과 이미 약속을 했다고 아내를 설득했지요. 일주일 후 동생은 아내를 데리고 형의 집을 찾아갔어요. 형네 집은 과연 부자들이 잔뜩 초대되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초대받은 부자들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셨지요. 그러나 동생과 그의 아내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동생과 그의 아내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잔치가 끝나고 기분 좋게 술 취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돌아갔지요. 그때까지 쫄쫄 굶고 있었던 동생 내외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형님의 생일이잖아. 나도 노래 한 자락은 해드려야지. 동생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만 자기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노래를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생이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날쎄, 내 이름은 가난이라고 하지. 바로 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름투성이 노파가 말했지요. 나는 앞으로도 자네를 따라다닐 거야. 주름투성이 가난이 말했어요. 동생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가난은 부지런히 뒤따랐지요. 이튿날이 되자 가난이 말했어요. 여보게, 우리 술 한잔 하지. 술 마실 돈이 어디 있어요? 밥도 굶게 생겼는데. 그러나 가난은 끈질기게 졸랐어요. 썰매가 있지 않은가? 겨울도 다 끝났으니 썰매를 팔면 되자는가? 그래서 동생은 썰매를 팔아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답니다. 다음 날 또 가난이 말했어요. 술 한잔 하러 가지. 돈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쟁기를 팔면 되지.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거든. 가난이 끈질기게 졸랐으므로 동생은 쟁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동생은 가난이 보채는 대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들고 나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몽땅 써버렸지요. 그러는 사이에 집 안에는 팔 만한 물건 하나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가난은 또 술집에 가자고 졸랐지요. 여보시오, 이제껏 내가 술을 샀으니 염치가 있다면 당신도 한 잔 사봐요. 보다시피 집안엔 돈이 될 만한 물건 하나 남지 않았소. 화가 난 동생이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나를 따라오게. 가난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동생은 가난과 함께 집 뒤에 있는 숲으로 갔답니다. 숲에는 나무를 베어버려 그루터기만 남은 공터가 있었지요. 가난이 어떤 나무 그루터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그루터기를 파면 무엇인가 나올 게야. 그래서 동생은 헛일 삼아 그곳을 파보았어요. 깊이 박힌 그루터기를 쏙 뽑아 올리자 그 밑에서는 놀랍게도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 하나가 나왔답니다. 아니, 이건 금화가 아닙니까? 맞아,
금화일세. 그러니 어서 술을 마시러 가세. 가난이 재촉했어요. 그때 동생은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지요. 잠깐, 서두를 것 없잖아요. 혹시 저 땅 속에 금화가 남아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한번 들여다 보겠어요? 동생의 말에 가난이 그 구멍 속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바로 그 순간 동생은 가난을 그 구멍 속으로 밀어넣고 재빨리 흙을 덮어버렸지요. 그러고는 그 위에 나무 그루터기를 얹어 놓았어요. 가난을 땅 속에 묻은 동생은 금화가 든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새 집을 짓고 말과 소를 사들이고 농장을 샀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얼마 후에 동생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지요. 큰 집에 살고 있는 형이 와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답니다. 동생은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정말 가난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하마터면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가난이 내게 금화 항아리를 찾아주었어요. 얘야, 나도 그 가난을 만나보고 싶구나. 가난이 묻혀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니? 형이 반신반의하며 부탁했어요. 가르쳐 드리고 말고요. 동생은 자기가 가난을 묻은 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형은 곧바로 숲으로 갔지요. 그곳에는 과연 동생이 말한 나무 그루터기가 놓여 있었어요. 형은 낑낑거리며 그 그루터기를 옮겨놓고 땅을 팠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늙은 노파가 껑충 뛰어오르더니 형의 등에 올라탔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보물 항아리를 찾아주었더니 그 자리에 나를 쳐박아.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테다. 형은 가난을 땅에 파묻은 건 자기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설명했지만 가난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은 꼼짝없이 가난의 손에 잡히고 말았지요. 그날부터 형은 날마다 가난을 술집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얼마 안 가 형의 재산은 몽땅 술 마시는 데 들어갔지요. 형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어느 날 형의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난이 내 등을 타고 있어. 도대체 나를 놓아주지를 않으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려. 형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가난이 또 술집에 가자고 하면 당신은 그에게 먼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게 맡겨두세요. 이튿날 가난이 술집에 가자고 하자 형은 아내가 충고한 대로 숨바꼭질 놀이를 제안했어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세. 나는 이제껏 술집에 가고 싶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서 갔으니까 이 내기에서 당신이 이기면 내 술집에 가주겠어. 그러자 가난은 마지못해 놀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술래가 된 가난은 형이 숨은 곳을 금방 찾아냈지요. 그 다음에는 형이 술래가 되고 가난이 숨었답니다. 가난은 형이 찾지 못하도록 깊이 숨었어요. 형은 도저히 가난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형의 아내는 가난이 어디에 숨는지 잘 보고 있었어요. 가난은 헛간 창가에 있는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 숨었지요. 그 순간 형의 아내가 달려가 병의 주둥이를 마개로 꽉 막아버렸지요. 그러고는 그 병을 강물에 던져버렸답니다. 가난이 떠내려간 후 형은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가난이 그 병 속에 갇혀서 떠내려간 것은 아니랍니다.
또 다른 가난이 사람들 사이에 남아서 오늘날에도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